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케이크샵 달콤한 꿈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죠. 들어선 것은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골짜기처럼 패여 있었습니다. 낡아 빠진 베이지색 카디건에는 군데군데 실밥이 풀려 있었고 발끝이 뚫어진 운동화에서는 양말이 살짝 비어져 나왔죠.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30살의 케이크샵 사장 이민호는 손님을 맞으려 고개를 들었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서 오세요라는 인사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왔을 텐데 할머니의 초라한 행색에 순간 당황했던 것이죠. 이 동네 케이크샵에는 주로 아이 생일을 맞은 가족들이나 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여유 있는 표정으로 들어와 이것저것 살펴보며 주문하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차림의 어르신은 보통 가격만 물어보고 가거나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경우가 많았죠. 어서 오세요,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진열장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장 큰 생크림 케이크를 가리켰습니다. 저 케이크 얼마인가요? 목소리는 작고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민호는 가격표를 확인했죠. 이거요? 6호 사이즈 생크림 케이크는 3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낡은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이 뚜렷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것 같았습니다. 그럼 50개 주세요. 순간 민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어요. 네. 50개요? 네, 50개요.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죠. 케이크 하나에 3만 원, 50개면 150만 원입니다. 이건 보통 개인이 주문하는 양이 아니었어요. 대가족 잔치나 회사 행사가 아닌 이상 개인이 50개를 주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차림의 할머니가 말이죠. 민호는 혹시 할머니가 착각하신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할머니, 50개면 정말 많은 양인데요.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니신가요? 5개 아니고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민호의 눈이 한 번 더 커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가 빼곡히 들어 있었죠. 새 돈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막 뽑아온 것처럼 깨끗하고 반듯했어요. 50개 맞습니다. 여기 돈 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한 장 한 장 세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권이 30장, 정확히 150만 원이었어요. 돈을 세는 할머니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세어냈습니다. 민호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할머니와 돈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할머니가 150만 원어치 케이크를 산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죠.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많은 양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혹시 특별한 행사라도 있으신가요? 민호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더니 말을 아꼈어요. 집에서 쓸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가 말을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고 마치 동네 마트에서 우유 한 팩을 사듯 당연한 일처럼 보였어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5년간 케이크샵을 운영한 경험으로 봤을 때 손님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건 굳이 캐묻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50개면 양이 많아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이 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할머니는 가게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민호는 직원들을 불러 케이크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케이크를 만들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의자에 앉은 할머니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면을 응시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인물처럼 정지해 있었죠. 민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치매 증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닐까요? 온갖 추측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20살 아르바이트생 수진이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어요. 사장님, 저 할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는데. 나도 그런 생각이야. 하지만 일단 주문하신 대로 해드리자.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케이크 만들기에 집중했어요. 드디어 케이크 준비가 끝났어요. 스티로폼 박스 5개에 나눠 담은 케이크들은 상당한 무게였습니다. 민호가 할머니께 다가갔죠. 할머니,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밖에 손수레 있어요. 할머니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함께 나가봤더니 가게 앞에는 녹슨 손수레가 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손잡이는 테이프로 여러 번 감아놨고 바퀴 하나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죠. 폐지 줍는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그런 손수레였습니다. 민고가 스티로폼 박스들을 손수레에 실어주는 동안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같은 양으로 준비해 주세요. 네. 내일도 50개를요? 민호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네. 매일 올 테니 잘 부탁해요.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손수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더욱 굽히며 무거운 손수레를 끌기 시작했어요.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멀어져가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이상했습니다. 민호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가게로 돌아왔어요. 사장님, 저 할머니 대체 뭐 하는 분이에요? 150만 원을 현금으로 그냥 내시네요. 그것도 새 돈으로. 수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르겠어. 5년 장사하면서 이런 손님은 처음이야. 그리고 매일 온다고 하던데. 설마 불법적인 일은 아니겠죠? 요즘 돈 세탁이니 뭐니 하는 것도 많잖아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매일 150만 원씩 쓴다는 건 한 달이면 4,500만 원인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돈이 나는 거지? 민호는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가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가서도 할머니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아내도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구멍난 신발에 낡은 카디건을 입은 할머니가 150만 원어치 케이크를 샀다고. 그것도 현금으로. 그것도 새 돈으로 말이야. 이상하네. 혹시 누가 시킨 건 아닐까? 할머니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아내의 말에 민호는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일 할머니가 정말로 또 온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매일 온다고 했잖아. 이상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어. 민호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할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일도 정말로 올까요? 그리고 정말로 매일 150만 원씩 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그 연세에 혼자서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하지만 150만 원이라는 거액 때문에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뒤척이다 잠이 들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확실해지겠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갔어요.
어제 그 할머니가 정말로 올지 궁금했던 것이죠. 수진도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빠, 저도 궁금해서 잠이 안 왔어요. 진짜 오실까요? 글쎄, 그냥 한번 그런 말씀하신 건 아닐까? 매일 150만 원씩 쓴다는 게 말이 되나. 민호는 반신반의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긴장이 되었어요. 오후 3시가 가까워오자 민호의 시선은 자꾸만 시계로 향했습니다. 2시 50분, 2시 55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수진도 계속 가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확히 오후 3시, 가게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였어요. 오늘도 같은 낡은 카디건을 입고 같은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할머니는 민호를 보자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민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말로 왔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이번엔 뭐라고 말할지 궁금했습니다. 오늘도 어제랑 같은 걸로 쉰게 주세요. 할머니가 또다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빳빳한 새 돈이었어요. 5만 원권 30장, 150만 원이었습니다. 민호는 돈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이렇게 많은 케이크를 어디에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큰 행사라도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어제와 똑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필요한 곳이 있어서요.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케이크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할머니는 어제처럼 구석 의자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마치 돌부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민호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오빠, 정말 이상해요. 어제랑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걸 주문하시네요. 그러게. 뭔가 계획적인 것 같아. 이 시간 후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제처럼 손수레에 케이크를 싣고 떠났어요. 그리고는 또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같은 양으로 준비해 주세요. 셋째 날도 어김없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오후 3시 정각, 1분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시간이었어요. 민호는 이제 할머니가 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제법 쌀쌀했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그 낡은 베이지색 카디건만 입고 있었어요. 손은 추위 때문인지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이제는 인사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도 익숙한 듯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오늘도 어제랑 같은 걸로 쉰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호가 대답하며 일을 시작하려는데 수진이가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 할머니 오늘도 손수레 끌고 오셨어요. 아까 제가 밖에 나가봤는데 손수레에 스티로폼 박스가 이미 3개나 실려 있더라고요. 민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스티로폼 박스가 이미 있다는 건 다른 곳에서도 뭔가를 사왔다는 뜻이었죠. 민호는 슬쩍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손수레에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 3개가 보였어요. 박스에는 다른 베이커리나 마트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뭔가 사고 있구나.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쓰는 거지? 민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그렇게 많은 양을 소비할 리는 없었어요. 분명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였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오후 3시 정각에 나타나서 같은 양을 주문하고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손수레에 싣고 떠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닷새 동안 할머니가 쓴 돈만 750만 원이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이런 날씨에는 할머니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가 되자 빗물에 흠뻑 젖은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들어왔어요. 우산도 없이 맨몸으로 비를 맞으며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날씨에 우산도 없이. 민호가 놀라서 수건을 가져다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수건을 받아들고는 얼굴만 대충 닦았어요. 괜찮아요.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주문했습니다. 민호는 안타까운 마음에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할머니, 감기 걸리시겠어요. 옷이라도 좀 말리고 가세요. 아니에요. 빨리 가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다급함이 있었습니다. 평소의 무덤덤한 말투와는 조금 달랐어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급하게 하시는 거지? 뭔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건가? 민호는 할머니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자주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도 했습니다. 7째 날이 되자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할머니가 쓴 돈이 1,050만 원에 달했어요. 이건 분명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할머니 가시면 내가 가게 좀 봐줄래?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네, 어디 가시려고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떠난 후에 살짝 따라가 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도대체 그 많은 케이크를 어디에 쓰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3시 할머니가 또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손도 평소보다 더 많이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도 어제랑 같은 걸로 50개 주세요. 포장을 마치고 할머니가 떠나자 민호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수진에게는 급한 일이 있다고 말해뒀어요. 손수레를 끄는 할머니의 걸음은 느렸고 민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어요. 할머니는 상점가를 빠져나가 큰 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골목길로 들어서더니 갑자기 손수레를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뒤를 살피더니 다시 손수레를 끌고 갔어요. 민호는 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또다시 멈춰서 주변을 살폈어요.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렇게 경계하는 거지? 정말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민호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복잡한 골목길을 돌고 돌아 달동네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손수레가 무거운지 오르막길에서는 더욱 힘겹게 끌었습니다.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따라 올라갔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어느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멈췄습니다. 반지하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곳이었어요. 집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벽은 시멘트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고 창문은 방충망이 찢어져 있었죠. 대문도 녹이 슬어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마당에 커다란 업소용 냉동고가 2대나 놓여 있었어요.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새 것처럼 보이는 스테인리스 냉동고였습니다. 민호는 눈을 의심했어요. 저런 허름한 집에 사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비싼 냉동고를 2대나 갖고 있을까요? 할머니는 손수레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하나씩 내려 첫 번째 냉동고를 열었습니다. 민호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고 지켜봤어요. 그 큰 냉동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산 스티로폼 박스들을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어요. 냉동고가 비어 있다고? 어제 산 것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민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일 1,000만 원 가까운 도너츠를 사서 냉동고에 넣는데 그날 다 없어진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누가 그 많은 양을 가져가는 걸까요? 할머니는 첫 번째 냉동고를 채운 후 2번째 냉동고도 열었습니다. 역시 텅 비어 있었어요. 거기에도 다른 곳에서 산 듯한 박스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저런 허름한 집에 사는 할머니가 어떻게 업소용 냉동고를 2대나 갖고 있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그 비싼 냉동고를 단지 하루치 음식을 보관하는 데만 쓴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냉동고를 정리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그 자리를 떠났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불법 유통업자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건가요? 매일 새 돈으로만 결제하는 것, 정확한 시간에 오는 것, 뒤를 경계하는 것, 그리고 집에 쌓아둔 엄청난 양의 음식이 하루 만에 사라지는 것.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이건 분명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가게로 돌아온 민호는 수진에게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업소용 냉동고가 2대나요? 그 작은 집에? 수진이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것도 새 것 같았어. 집은 무너질 것 같은데 냉동고만 번쩍번쩍해. 그리고 매일 텅 비어 있대. 사장님, 이거 정말 수상한데요? 혹시 케이크 박스에 뭔가를 숨겨서 불법 유통하는 건 아닐까요? 설마 그렇겠어? 민고는 부정했지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모든 행동이 뭔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는 집에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히 이야기했어요. 아내도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이상한 것 같아. 할머니를 이용해서 뭔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할머니가 모르고 당하는 건지 아니면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런 일에 휘말리면 안 되잖아. 신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민호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정말로 나쁜 일에 휘말려 있다면 도와야겠지만 만약 잘못 판단한 거라면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일단 며칠 더 지켜보자. 그래도 이상하면 그때 신고하고.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일주일 동안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오갔는데 만약 정말로 불법적인 일이라면 자신도 공범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민호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과 텅 빈 냉동고 그리고 빳빳한 새 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할머니에 대해 아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죠. 혹시라도 할머니가 정말로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다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동네 슈퍼마켓 사장 박정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아, 박순자 할머니 알죠, 알고 말고. 불쌍한 양반이에요. 박정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손녀를 병으로 잃었어요. 하나뿐인 손녀였는데 그 일 때문에 완전히 넋이 나가셨죠.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녀를 잃은 할머니였구나. 그 후로 혼자 살면서 근근히 살았죠.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폐지도 주우시고 정말 어렵게 사셨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떠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글쎄,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어디 나갔다 오는데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그러시는데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민호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었지만 박정수도 그 이상은 모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는 알게 되었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계속 생각했어요. 손녀를 잃은 슬픔, 혼자 남은 노년, 그리고 갑작스러운 케이크 구매.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날 오후 3시 할머니가 또 왔습니다. 오늘로 8째 날이었어요. 민호는 할머니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녀를 잃은 할머니의 슬픔이 그 구부정한 등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케이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손녀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매일 150만 원어치 케이크 구매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할머니,
오늘도 같은 걸로 드릴까요? 네, 부탁해요. 할머니가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케이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살폈어요. 오늘은 할머니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어요. 할머니는 황급히 주워 다시 주머니에 넣었지만 민호는 그 사진을 얼핏 봤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7살 정도의 아이였죠. 아마도 3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손녀인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아려왔어요. 할머니가 손녀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니. 얼마나 그리워하실까요? 그날 저녁 민호는 동네 과일가게 사장 김상철과 만났습니다. 김상철도 최근 할머니의 변화를 눈치챘다고 했어요. 민호야, 나도 좀 알아봤는데 할머니가 매일 어디론가 케이크를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었어. 어디로? 그건 아무도 모르더라고. 할머니가 절대 말을 안 하신대. 근데 더 이상한 건 김상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최근에 고령자 대상 사기가 엄청 많았다는 거야. 특히 가족을 잃은 노인들을 노린 수법이 많다고 하더라고.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도 3년 전에 손녀를 잃으셨다며? 그래. 그러니까 충분히 표적이 될 수 있어. 사기꾼들이 할머니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두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만약 할머니가 정말로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괜한 오해로 할머니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요? 내일 한 번 더 지켜보자. 그래도 이상하면. 민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김상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9째 날, 민호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온 후 수진에게 미행을 부탁했어요. 수진아, 오늘은 내가 할머니 뒤를 따라가 볼래? 나는 너무 눈에 띌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올게요. 수진은 할머니가 떠난 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약 2시간 후 수진이 헐떡이며 돌아왔어요. 오빠, 제가 봤어요. 할머니가 정말 이상한 일을 하세요. 뭘 봤어? 천천히 말해봐. 수진이 숨을 고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달동네에 사세요. 반지하라고 하기도 민망한 정말 작은 곳이었어요. 벽은 곰팡이가 피어 있고 창문도 제대로 안 닫혀서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에 본 그 집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오빠, 정말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 작은 마당에 업소용 냉동고가 2대나 있는 거예요. 집값보다 냉동고 값이 더 나갈 것 같던데요. 그래, 나도 그거 봤어.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할머니가 냉동고에 케이크를 넣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뭔가를 열심히 적으시더라고요. 뭘 적으시는데? 창문으로 슬쩍 봤는데 큰 공책 같은 걸 펼쳐놓고 뭔가 계산하듯이 적고 계셨어요. 날짜랑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던 것 같았어요. 계산을.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오빠,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가 정말 어렵게 사셨대요. 하루 종일 폐지 주우러 다니시고 한 달에 겨우 몇십만 원 정도 버셨다고 하던데. 역시나 이상했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버는 사람이 하루에 150만 원을 쓴다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동네 다른 상인이 들어왔습니다. 정육점을 하는 오성길이었어요. 그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민호야, 큰일이야. 내가 좀 더 알아봤는데. 오성길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할머니가 우리 가게에서만 물건 사는 게 아니더라고. 옆 동네 빵집에서도 매일 50만 원씩, 떡집에서도 30만 원씩, 과자점에서도 20만 원씩.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하루에 쓰는 돈이 15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란 말인가요?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총 250만 원은 쓰는 것 같아. 열흘이면 2,500만 원이야.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500만 원이라니. 이건 정말 일반인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요즘 노인들을 이용한 돈 세탁도 많다는 거야. 노인들한테 돈을 맡기고 물건을 사게 한 다음 그걸 다시 회수해가는 식으로. 그럼 할머니가 모르겠어. 하지만 손녀를 잃은 할머니가 갑자기 이런 거액을 쓴다는 건 정상이 아니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열흘째 되는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할머니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손녀를 잃은 슬픔을 가진 할머니가 갑자기 하루에 250만 원씩 쓴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큰 문제가 있을 거였어요. 가게에 도착하니 김상철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민호야, 나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봤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이야. 이 할머니 건은 우리끼리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혹시라도 범죄에 연루된 거라면 우리 동네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수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김상철의 말에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흘 동안 2,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오간 상황에서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었어요. 오전 10시쯤 동네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뒤로 동네 파출소에서 박준수 순경도 함께였어요. 민호 씨,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야. 이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60대 후반의 이장님은 동네 주민들의 대표 역할을 하는 분이었어요. 이 할머니 건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혹시라도 범죄에 연루된 거라면 우리 동네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저도 어제 이장님께서 연락 주셔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수 순경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식으로 신고하시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할머니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큰 피해를 볼 게 분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민호가 결심을 굳히자 준수 순경이 수첩을 꺼냈어요. 그럼 정식으로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민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열흘 전 할머니가 처음 나타난 날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현금으로 거액을 지불한 것, 새 돈만 사용한 것, 그리고 어제 발견한 수상한 냉동고와 일기장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했어요. 준수 순경이 꼼꼼히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박순자 씨 맞죠? 네. 그리고 3년 전에 손녀를 병으로 잃으셨다고요? 네. 하나뿐인 손녀였대요. 준수 순경이 무언가를 더 적으며 말했습니다. 손녀를 잃은 할머니가 갑자기 하루에 250만 원씩 쓴다. 이건 정말 이상하네요. 그리고 새 돈만 사용한다는 점도 매우 수상합니다. 김상철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날 산 걸 다 어디론가 보낸대요. 집에 있는 냉동고는 매일 비어 있고 그날 산 것만 넣는다고. 그것도 수상하네요. 도대체 그 많은 양을 어디에 쓰는 걸까요? 준수 순경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저 할머니가 집에서 뭔가를 열심히 적으신다고 했는데. 어떤 걸 적으시는데요? 큰 공책에 날짜랑 숫자들을 계산하듯이 적으시더라고요. 그거라면 거래 내역이나 정산서일 가능성이 높네요. 준수 순경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즉시 수사해야겠습니다. 만약 조직적인 범죄라면. 일단 오늘 할머니가 오시면 제가 직접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후 2시 반, 준수 순경은 제복을 입고 가게 한쪽에서 대기했습니다. 민호와 수진, 김상철도 긴장한 채로 시계를 봤어요.
곧 3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3시가 되었는데도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3시 5분, 10분이 지나도 할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열흘 동안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상한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도 불안했어요. 혹시 어제 수진이 미행한 걸 알아차린 걸까요? 3시 30분이 되자 준수 순경이 일어섰습니다. 뭔가 이상하네요. 제가 직접 할머니 집에 가봐야겠어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민호가 나섰고 김상철도 따라 나섰어요. 세 사람은 급하게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달동네 언덕을 오르는 동안 민호의 가슴은 쿵쿵 뛰었습니다. 혹시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범죄 조직이 할머니가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걸 알고 뭔가를 한 건 아닐까요? 드디어 그 낡은 반지하 집이 보였어요. 그런데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김상철이 가리킨 곳에는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준수 순경이 앞서 나가며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 순경님. 박순자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제요? 1시간 전쯤 마당에서 쓰러져 계시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 구급차 기다리는 중이에요. 준수 순경이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와 김상철도 따라 들어갔어요. 좁은 방 안에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가늘었어요. 옆에서 이웃 할머니가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준수 순경이 할머니를 불렀지만 할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지은아. 미안해. 민호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멍멍해졌습니다. 지은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손녀의 이름이었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실어 나르는 동안 준수 순경이 주변을 살폈어요. 이제 진짜 진실을 알아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준수 순경이 방 안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 놓인 공책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죠? 공책을 펼쳐보니 빼곡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와 금액, 그리고 병원, 아이들, 지은이 같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일종의 가계부 같은데요. 준수 순경이 공책을 자세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민호도 옆에서 들여다봤어요. 매일매일 얼마를 썼는지, 어디에 보냈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걸 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김상철이 소리쳤습니다. 민호야, 여기 봐. 김상철이 가리킨 곳은 낡은 서랍장이었습니다. 열린 서랍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함께 봉투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은행 통장이 있었습니다. 준수 순경이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이게 뭐야?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준수 순경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를 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잔액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20억 3천만 원. 준수 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와 김상철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를 잃은 할머니의 통장에 20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거 진짜예요? 수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준수 순경이 통장을 자세히 살피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2023년 5월 1일자로 21억 원이 한 번에 입금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후로 매일 몇백만 원씩 출금한 기록이 있고요. 민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1억이라는 거액이 한 번에 입금됐다는 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김상철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범죄 아니에요? 21억을 한 번에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준수 순경이 통장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입금 내역에는 특별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저 이체라고만 적혀 있었죠. 입금처도 확인이 안 되네요. 이건 정말 수상한데. 준수 순경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꺼내 본서에 연락했어요. 여기 박준수입니다. 긴급 지원 요청합니다. 대규모 금융 범죄 의심건입니다.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큰 범죄에 연루된 걸까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이거 완전 큰일 아니에요? 21억이면 마약이나 그런 거 아닐까요? 김상철도 창백한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아니면 국제적인 돈 세탁. 할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는. 준수 순경이 서랍장을 더 뒤졌습니다. 그러다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5월 2일 250만 원 출금, 5월 3일 250만 원 출금. 매일 같은 패턴이네요. 그럼 할머니가 매일 돈을 빼서 물건을 사고 그걸 어디론가 보낸 거군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준수 순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분명 조직적인 범죄 같습니다. 할머니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때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몇 달 전부터 할머니 집에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자주 왔어요. 뭔가 서류 같은 걸 들고 왔다가 금방 가더라고요. 모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람들이라니. 이건 정말 조직적인 범죄 집단인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들으신 거 있어요? 준수 순경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계약이니 조건이니 하는 말들이 들렸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계속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시더라고요. 민호는 어제 할머니가 전화 받으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었던 거구나. 이건 즉시 수사해야 합니다. 준수 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공범일 수도 있어요. 일단 할머니 상태가 안정되면 바로 조사해야겠습니다. 김상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혼자 21억을 관리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큰 조직이 관련되어 있어요. 할머니 같은 노인을 이용해서. 준수 순경이 말을 멈추고 다시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출금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상해요. 매일 정확히 250만 원씩만 출금했네요. 한 푼도 더 쓰지 않고 한 푼도 덜 쓰지 않고. 그럼 정말 계획적인 거네요.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준수 순경의 무전기에서 응답이 왔어요. 지원팀 10분 내 도착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수사관도 함께 옵니다. 알겠습니다. 준수 순경이 무전기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도 진술 준비를 해주세요.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범죄를 발견하게 된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안쓰러웠지만 21억이라는 돈 앞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면 모든 게 밝혀지겠죠. 김상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어떤 일에 연루된 걸까요? 그때 준수 순경이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와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가 손녀인가 보네요. 사진 뒤에는 2018년 7월 15일 지은이 6번째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는데 손녀가 죽고 나서 이런 일에 휘말린 건가요? 아마 그런 것 같네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용해서. 준수 순경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범죄자들이 할머니의 약점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던 거죠.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손녀 잃은 할머니를 이용하다니. 수진이도 분개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원팀이 도착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준수 순경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민호는 병원에 누워있을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 연약한 할머니가 어떻게 21억이라는 거금과 연관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매일 그렇게 많은 케이크를 사면서도 왜 여전히 그 허름한 집에 살았을까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준수 순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바로 가봅시다. 이 모든 수수께끼의 답은 할머니만이 알고 있을 테니까요. 모두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1억이라는 거금, 매일 반복되는 거액 지출, 그리고 쓰러진 할머니. 이 모든 퍼즐 조각이 어떻게 맞춰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구급차가 멀어져 가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를 태운 구급차였죠. 민호는 할머니가 무사하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바랐어요. 민호야, 우리도 병원에 가야 하지 않을까? 김상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가 시계를 봤어요. 벌써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그래, 가자. 할머니한테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아. 그들이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달동네에는 경찰차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려는 것이었죠.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병원에 누워있는 할머니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호와 김상철, 준수 순경은 급하게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민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21억이라는 거액, 범죄 조직의 가능성, 그리고 쓰러진 할머니. 모든 게 뒤엉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하자 준수 순경이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안에서 희미한 대답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은 너무나 가늘었어요. 75세라는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민호를 봤어요. 그리고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케이크샵 사장님. 여기까지 오셨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준수 순경이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기며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수 순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통장에 21억이 넘는 돈이 있던데요. 이 돈이 어떻게?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결국 들키고 말았네요. 준수 순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로 범죄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재개발 보상금이에요. 네. 세 사람이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전에 우리 동네 재개발이 확정됐어요. 제가 살던 그 반지하도 보상 대상이었죠. 토지 소유자였다고요? 네. 돌아가신 남편이 40년 전에 산 땅이었어요. 그땐 아무도 관심 없던 변두리 땅이었는데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요즘 그 일대가 개발되면서 땅값이 엄청 올랐대요. 보상비로 21억을 받았습니다. 민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실을 숨기셨어요? 준수 순경이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제 와서 이런 돈이.
지은이가 없는데. 지은이요? 제 손녀예요. 3년 전에 당뇨병으로.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3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3년 전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지은이는 선천성 당뇨병을 앓고 있었어요. 제가 키우던 아이였죠. 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지은이만이 전부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7살 생일날이었어요. 그날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겨서 작은 소원을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어요. 할머니, 저 다른 친구들처럼 생일 케이크 한 번만 먹어보고 싶어요. 정말 한 번만요. 당뇨병 때문에 평생 단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지은이에게 케이크는 그림의 떡이었죠. 친구들이 생일 파티에서 케이크를 먹는 모습을 부러워만 할 뿐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고민 끝에 작은 케이크 하나를 사왔습니다. 지은이의 7번째 생일 케이크였죠. 할머니, 정말이에요? 케이크예요? 지은이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평생 처음 보는 생크림 케이크에 아이는 감격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촛불을 끄고 작은 한 조각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어요,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달콤한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케이크를 드디어 맛본 거였어요. 하지만 그 작은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후 지은이의 혈당이 급격히 올랐고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케이크를 먹어서. 할머니가 혼날까봐 걱정돼요. 아니야, 지은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그날 밤 지은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천국에서는 케이크 마음껏 먹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랑 같이 생일 파티도 하고. 할머니도 같이 케이크 먹어요. 약속해요. 그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한참을 울었어요. 병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고 김상철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어요. 준수 순경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지은이가 꿈에 나타나요. 할머니, 저도 케이크 먹고 싶었어요. 할머니랑 같이 먹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러다 6개월 전 재개발 소식을 들었어요. 지은이 기일에 무작정 복권도 샀죠. 지은이 생년월일 숫자들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당첨되지 않았나요? 준수 순경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복권은 안 됐어요. 하지만 재개발 보상금 21억을 받게 됐죠. 21억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정작 그 돈을 주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없으니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많은 케이크를 사신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췌장암 말기라서 길어야 6개월이라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시한부 인생이었다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지은이 곁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 할 일이 있더라고요.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은이가 그렇게나 먹고 싶어 했는데 결국 못 먹고 간 케이크를 다른 아이들한테라도 실컷 먹여주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 인터넷으로 찾아봤죠. 소아병동이랑 어린이 센터들 말이에요. 할머니는 매일 5곳의 기관에 케이크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소아암 병동, 어린이집, 장애 아동센터, 소년소녀 가장들,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까지. 처음엔 직접 가려고 했는데 기관에서 말리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매일 할머니만 찾는다고. 그래서 냉동고를 2대나 산 거군요. 네. 매일 오후 4시에 각 기관에서 직원들이 와서 가져가거든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다고 하니까. 지은이도 기뻐할 것 같아서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할머니가 범죄에 연루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은이가 못 먹은 케이크를 다른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지은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7살 여자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너 대신 많은 아이들한테 케이크 나눠주고 있어. 기뻐해 주렴. 너처럼 케이크를 못 먹는 아이들이 할머니 덕분에 맛있게 먹고 있단다.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기관에서 연락이 와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할머니 케이크를 기다린다고. 그 소리를 들으면 지은이가 웃는 것 같아요. 병실을 나온 민호와 김상철, 준수 순경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정말 큰 오해를 했네요. 준수 순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범죄자로 의심했던 할머니가 사실은 천사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김상철이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민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시한부라니. 6개월이면.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남은 시간 동안 지은이를 그리워하며 다른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나눠주는 모습이 너무나 숭고해 보였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거겠죠. 준수 순경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할머니를 보호하고 도와드려야 해요. 우리가 오해한 만큼 더 열심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의심과 경계심 대신 감동과 존경심이 자리 잡았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순수한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손녀에 대한 그리움을 다른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21억이라는 거금도, 매일 반복되는 케이크 구매도, 새 돈으로만 결제하는 것도 모든 게 지은이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범죄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할머니를 도와서 지은이의 꿈을 함께 이루어드리겠다고. 그것이 할머니를 의심했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했어요.